목요일이죠. 우리 일상과 가까운 생활 법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달핑 뉴스를 통해서도 광주 남구의 이 간부 공무원의 지금 직장 내 갑질에 관련된 뉴스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주셨다고요? 네,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사건도 있었고요. 있었죠. 또 예. 어도의 민희진 전 대표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광주 박물관이나 시내버스 회사, 또 영암의 한 축산 농장 등 다양한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잇따라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에는 12,000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그만큼 관련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처벌, 그리고 보완점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보다는. 그런데 직장이 사실은 괴롭힘이 있다면은 그 근무하는 시간이 정말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확한 어떤 그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괴롭힘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 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두 번째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가지고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재 대상도 될 수 있고요. 예. 이 괴롭힘이라는 불법 행위를 한 개인과 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 조직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만 회사 대응이 미흡하다면 고용노동부에 피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괴롭힘의 양태는 사실 매우 폭넓고 다양한데요. 네. 문헌이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고통이라는 건 주관적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내가 당한 것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네. 또 반대로 업무상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갈등인데 내가 한 게 괴롭힘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별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괴롭히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교육도 또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우위를 이용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직장 상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좀 부하 직원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게 이제 우위를 이용한다, 이게 전 떠오르는데, 자, 반대의 경우도 혹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네. 성립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보통 사내에서 위에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직급 차이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 단순한 직급 차이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영향력, 직위, 경력, 인원수, 이런 관계의 우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업무를 감독하는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몰려다니면서 상사를 헛듣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경우, 그리고 또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이걸 갑질이라며 몰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윗사람이, 상사가 나한테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또 야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일을 했어요. 다음 날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또 나만 혼내요. 자, 이 예 같은 경우에 업무상 이 적정 범위의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또 이걸 지적하는 거라면 당연히 문제는 없죠.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업무 역량이나 실수를 이유로 지나친 질책을 하거나 또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고 또 이 본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업무를 고의로 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 사무 직원을 물류 창고로 이동시키는 업무 배제 이것도 명백한 괴롭힘이 될 수 있고요. 이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장이나 휴가 신청을 반려한 사례 이런 것들도 업무상 적정성이 벗어났다라는 그런 사례로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싫어할 네. 건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감이 옵니다. 퇴근 후에 전화가 와요. 직장 상사에게. 그래서 업무 지시를 하잖아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괴롭힘의 일종 맞죠? 근데 사실 네. 이 업무라는 게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도 하고요. 네. 뭐 정말 급하다면 퇴근 후에도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사례로 이 공기업에서 이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입사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남성 선후배 사이였는데 선배가 약 2달 동안 업무 지시를 이유로 야간에 자꾸 연락을 한 거예요. 문자를 한 60차례 정도 보내고 메신저도 10차례 그리고 또 화상통화까지 27차례. 정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네.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입사차가 얼마 나지 않아서 직급은 같았는데도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업무상 해당 연락이 꼭 필요했냐, 네. 그 시간에 꼭 연락을 했어야 했냐,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뭐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이어지는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서서 괴롭힘의 어떤 형태가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 예. 예,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린다는 게. 맞습니다. 예. 직장 안에서도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직장도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조치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혹은 스스로 괴롭힘을 인지했다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역량을 빌려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시행해라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모든 내용은 이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절대 누설돼서는 안 되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실은 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방금 바로 긍정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조사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 규정상 지체 없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뭐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사 주체인 사용자에게는 조사 기간 동안 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을 하고 또 유급 휴가 명령 조치를 하는 등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 피해 사실로 확인이 되면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또 전국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을 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때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또는 피해 근로자에게 만약에 반대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이제 비정규직이나 지금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랜서잖아요. 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안에 이게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예,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은요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프리랜서처럼 근로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사업자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프리랜서가, 않는다 그건가요? 프리랜서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허. 계속되는 그 해석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 오요한나 씨 문제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도 사실 근로자로는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하진 않는데 다만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캐디로 일을 했던 이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었는데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라. 민법.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민법상 불법 행위에는 분명히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도 있고 프리랜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좀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럼 현재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는 상태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더 객관적으로 좀 만들 필요도 있겠고요. 네.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측의 조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법조문을 좀 수정 보완하는 내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사실 근로기준법 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문이 단 2개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법률로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어찌 됐든 간에 일하는 모두가 좀 존중을 받고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